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29일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챗 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라고 챗 GPT가 부언을 하고 있네요. 바벨 구조도는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우리나라 대선이 아마 두 사람의 경쟁으로 압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땐 생존 위의 일에 2기 땐 국가와 세계 운영. 이 제목이 그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생존 우선순위 제 그 취지하고 딱 일치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세계가 갈라지는데 문재인은 균형외고 타령, 쎄씨의 이재명도 동의하나? 라고 묻고 있습니다. 민주,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1조 원 추경안 단독 처리했다. 1년에 56조 긁어 내수 키우는 대한외국인 블루오션으로 뜬다. 제가 물음표를 3개나 붙였습니다.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대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의 결전 아니겠느냐. 만주는 통일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올 것이다. 아주 국제 정치학자가 고무적인 견해를 밝혔네요. 트럼프 2기와 미중 대립이 새로운 국면, 중국의 던질 최후 통첩과 대한민국, 요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트럼프 캐나다 총선 날 또 미 51번째 주 되라. 그 결과 캐나다 연방선거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및 결과 마크 칸이 자유당의 역사적인 컴백으로 차기 정부 구성 예정. 트럼프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중국의 무역 및 경제 차르가 주목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땐 생존 위의 일에 2기 땐 국가와 세계 운영. 이혜준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4월 29일 날 오전 7시 31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에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나는 국가와 세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시사잡지 애틀랜틱이 28일 현지 시간에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1기와 2기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 임기 때는 부패한 사람들이 있어서 국가를 운영하며 생존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집권 1기 때 정책을 추진하며 백악관 참모 및 내각의 반대에 부딪혔던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기에는 충성파 위주로 진영을 꾸려서 글로벌 관세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 등 자신의 구상을 만족스럽게 실행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도 그러죠. 생존이 먼저이고 다음이 국익이다. 이렇게 제 생존 우선순위 주제가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세계 트렌드를 제가 읽었다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살다 보니까 이건 뭐 잘났다 못났다 떠나서 생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익을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세계가 갈라지는데 문재인은 균형외고 타령, 쎄씨의 이재명도 동의하나라는 제목으로 정훈규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4월 28일 09시 4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 얘기를 되짚어서 하는 뉴스를 만든 것 같은데요. 문은 윤 정부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고 보고 균형 외교야말로 현실 외면한 형식적인 수사일 뿐 아닌가. 체제 전쟁은 현실, 이대로는 중에 갉아먹힐 판. 자유주의 플러스 시장경제 진영 이론 정체성 분명히 우리나라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뉴데일리가 이제 보수 언론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확실히 인식을 하게 되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이후 세계가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도 균형 외교를 얘기하는 그의 모습에 아연시색하게 된다. 중국을 찾아 혼밥만 실컷 먹고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 일반 국민도 분통이 터질 만한데 명색이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해해하면서 여전히 균형 외교를 외치는 것을 보면 고약하기까지만 하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 위협론을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다. 중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산업, 기술, 인재 양성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실질적 존재로 올라섰다. 특히 반도체와 AI, 2차 전지 같은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지금 한국은 단순히 샌드위치 신사가 아니다. 이대로 가면 중국에 갉아먹히는 신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미국은 중국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할 위협을 비교적 일찍 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부터 시작된 대중국 관세전쟁 그리고 이어진 기술봉쇄와 공급망 재편은 단순한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체제 간 충돌을 전제한 대응이었다. 제대로 짚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기술 패권 전쟁을 끝장낼 때까지 싸우겠다는 태세다. 관세 인상, 기술 차단, 항만 전쟁 등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자체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충돌은 곧 세계 질서의 재편, 두 체제 간의 정면 대결로 확장되고 있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다른 한쪽은 국가자본주의와 권위주의 체제다.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이 체제의 전쟁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가 평상시 주장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맥락이네요. 이런 가운데 국내 정치권은 극심하게 분열돼 있어 거대한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국가적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니,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 문재인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의 셰시라는 단어는 그의 외교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중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쭉 생전 우선순위 방송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조류와 포유류의 전쟁에서 양다리를 걸친 박쥐는 결국 양쪽에서 모두 배척되어 동굴 신세가 된 이솝우화를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솝우화를 읽은 거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동화 선집 이런 거 잘 사는 집에 가가지고 동화책이 한 100권 꽂혀 있는데 매번 일주일마다 놀러 가가지고 한 권씩 읽어 나갔어요. 그러면은 1년이 52주니까 근데 거의 뭐 1년 안에 그 100권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동화책도 못 사주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그 잘 사는 친척 집에 가서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독서를 그 초등학교 때인데도 그렇게 책을 읽고 싶었어요. 지금 이 나이가 돼서라도 그게 지금 기억이 나요. 이솝우화. 그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 새하고 포유동물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박쥐가 유리할 때는 새가 유리할 때는 나 날개 있어 하고 갖다 붙고 또 포유류가 유리할 때는 난 새끼를 알 낳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네들 편이야. 이래가지고 하다가 양쪽에서 너 이 새끼 이거 필요하면은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 너는 다들 그 양쪽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뭐 쪽팔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동굴 안에 숨어서 살게 돼가지고 밤에만 나가가지고 남의 피를 갖다가 빨아먹는 종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신세가 될까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갈등 해소도로
하면은 이거 갈등 해소하자는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양쪽이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있고 한쪽을 죽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 아저씨가 얘기했듯이 국가의 생존이 먼저다. 국가의 생존을 먼저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시장경제 체제로 가야 된다. 시장경제 체제를 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 자본주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가 자본주의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권위주의 정권이 진행해야 된다. 독재 국가를 이제 권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라는 용어를 이제는 안 쓰고 권위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서도 현재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대립이 되고. 뉴데일리가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둘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얘기냐? 이재명이가 중도 화합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미역을 참배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철저히 박쥐 같은 그 기회주의자라고 보입니다. 자기가 이 한쪽 노선을 이렇게 갔으면은 계속 가든지, 절대 지지자들은 있으니까 중도층의 표를 위해서 아주 곧대곧대 자기 색깔을 바꾸는 박쥐 같은 인간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주 행안위에서 지역 앞에 일제온 추경안 단독 처리,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선택은 일부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저께인가도 얘기했지만 보편복지 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유병훈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4월 28일 18시 06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1조를 신규 반영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다 퇴장했다. 이게 독재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 앞에 일종 확실한 대선령 아니냐? 지방 소멸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를 폐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중앙집권이 몸에 밴 나라다. 2조 500년 동안 중앙집권 해가지고도 500년을 견딘 왕조였는데, 그게 우리가 중앙집권으로 충분히 경영을 할 수 있는 나라다. 나라가 미국처럼 크다면은 연방정부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뭔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방자치의 결과가 친중화를 가속을 시켰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에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겠죠. 정부, 국회, 법원, 상권 분립이 상대적 크기가 비슷해야 서로 견제가 되는데, 지금 국회가 야당이 집권했는데 정부도 야당이 집권한다면 이제 여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제할 방법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독재 국가로 가는 겁니다. 권위주의 국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이 우선순위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민주당이 다 장악하면 권위주의로 흐를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준공식 국가주관주의를 들고 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를 해체한다고 다시 추진할 것이다. 그런데 준공식 국가자본주의가 인민이 먼저다라고 볼 수 있는가? 말은 장인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지만 국가자본주의를 하려면 공산당이 존재해야 된다. 권위주의 정권이, 즉 자본주의 재벌은 공산당 같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계도 지들이 공산당처럼 다 헤게모니를 잡고 쥐락펴락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요거 마지막 템플릿들을 여기다 갖다가 조금 했는데, 기왕에 여기 보이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56조 긁어 내수 키우는 대한외국인 블루오션으로 뜬다. 물음표 제가 3개를 붙였고요. 머니투데이 고성영 기자가 4월 2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내수 대한외국인, 제한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무슨 대한외국인이라고 뜻도 이해 못할 얘기 용어를 갖다 붙이네요. 체류외국인 265만 명, 2030년 300만 명 넘을 듯. 신용카드 사용액 56조, 전체 6.9%, 1인당 소비액도 커져. 내수경제 핵심 주체로 떠올라 외국인 대상 산업도 성장세 해가지고 매년 신용카드 사용액 올라오는 거를 6.9%까지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림은 마치 서양인 노랑머리들 또 뭐 이 갈색 뭐 이런 여자 뭐 얼굴 이런 등으로 했는데 요게 대선령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또 큰 손된 체류 외국인 대상 서비스 꿈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챗 GPT한테 저도 물어봤어요. 외국인 순위를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중국, 조선족 포함입니다. 이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그 국민이었기 때문에 2조 때 한국에 들어왔으면은 중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따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중 국적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 한국 국적 안 딴 애들이 많습니다. 수 틀리면 다시 중국으로 가겠다. 95만 8,959명입니다. 36.2%. 가장 많죠? 그러면은 중국인들을 위한 친중 정책을 하겠다나 하고 얘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미국 6.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베트남, 태국 돈 벌러 온 사람들이지 돈 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 정도가 돈을 쓸 수 있겠죠. 우즈베키스탄도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이건 돈을 쓰는 쪽이죠. 기타 국가가 물론 79만 6천 명인데 세계 여러 나라 각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요 정도 되면은 260만 우리가 한 5천만인데 아직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미래의 대한민국은 다민족 국가가 될 확률이 높은데 다민족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심는 그런 교육과 정책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뭔 대한외국인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얘네들 그 머니투데이라는 애들도 그 사상이 좀 의심스럽네요. 그런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블루오션 초하고 자빠졌네. 만주는 통일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올 것이다. 자유기업원에서 이충근 박사한테 뭐 방송을 부탁해가지고 있는데 결론을 미리 소개를 합니다. Let's have a big dream. 미래학자 이 성함은 잊어버렸는데요. 통일한국은 만주국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이 될 때는 만주도 별도 독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몽골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몽골리안, 우리 저 엉덩이에 푸른 반점 나는 몽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만주죠. 청나라도 그렇고 원래 우리하고 다 사촌간인 민족들이죠. 이렇게 형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겠냐. 미국하고 같이 가면은 빨리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여기 많이 들어와 살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통일을 이룩하는 순간 인구는 독일을 능가하고 군사력은 프랑스와 맞먹을 정도가 되며 경제력은 통일 후 약 9년 후에 영국과 맞먹게 된다. 즉 통일 10년 내 한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급의 국가가 된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세계의 G2는 미국과 한국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국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뽕. 국뽕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대목에 갑자기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의 대사를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저한테는 딱딱 이상하게 다가오는 충격적인 대화들입니다. 이거는 읽어보면서 제가 어디에 공감하는지를 좀 이해를 스스로 좀 돕고 싶습니다. 무능한데 욕심은 더럽게 많은 새끼들. 딱 그쪽 얘기예요. 이거. 형이 좋게 물어볼 때 좋게 대답을 해야지. 북경 애들한테 얌달아 물 먹어서 피곤하겠지. 그러지 말고 가져간 거 그냥 다 줘. 그냥 주라 우리.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잘 쓸게. 원래 힘이 없으면 세상은 살벌한 거야. 너희들 진짜 오랫동안 들여다본 거 알지? 우리가 너희 핵도 날렸고 ICBM도 날렸는데 또 뭐가 남았을까? 폭군 프로그램이라는 초임 유전자 약물?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하다못해 저 위에 앤데 북한 애들도 다 있는데 왜 만날 우리만 안 된다는 거냐? 양코 그 검은 머리 아메리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만해서 그래? 우리 더는 동맹의 균열 일으키지 말자고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 편이 어떻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뭔가 이 불만 웅얼이진 것을 카타리스라고 그러나요? 딱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다시 한번 뭐 짧게 본 것 같습니다. 유튜버가 한 거를. 그래서 이충근 박사가 히스토리컬하게 쫙 벌어진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2009년에 중국의 발전은 미국과 세계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 시몬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슈스터. 클린턴 대통령이 부시 오바마에 이르는 20여 년 동안 중국을 옹양옹양해서 키웠다. 그리고 우리나라 박근혜 언니가 또 2015년에 국경절에 참석을 할 때 미국이 뿔나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일 군사 상륙작전 연습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정권 때마다의 어떤 외교론을 쭉 소개를 했고 지투라는 용어는 한국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혼밥으로 끝난 국빈방문을 뉴데일리에서 서급해가지고 7월 7일 날 혼밥 먹는 문재인 대통령을 또 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쉐 이재명이 일개 중국 대사한테 이렇게 굽신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구도 이런 소개를 하면서 지소미아 파기했던 것도 좀 문제가 됐었고 다시 다 복원했죠 윤 때. 그리고 이제 북중러 이렇게 3국이 모였는데 또 미한일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싹 가까운 데로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또 세계 질서가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 중국이 같이 134번 남바를 달고 달리는데 똑같은 남바를 가지고 달릴 수는 없다. 어쨌든 트럼프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고속철도 통통 매년 9천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계속 건설을 했는지 이런 거를 소개하고 그리고 아메리카 이즈 백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고 요 세 사람의 민주당 대통령 아니 저기 이 부시는 아니었죠. 미국에게 거대한 환상이었다. 중국하고 잘하는 게. 그래서
스테판 미란이 이거 안 됩니다. 다시 우리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책사가 관세 정책을 들고 나온 거죠. 그걸 히스토리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17년 11월 8일 한국 국회에서 트럼프 연설했을 때 한미동맹을 우습게 안 본다는 거 확실히 트럼프도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또 미국의 군함을 400척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추진 중이고, 트럼프 헬프 미 앳 아웃 코리아 중국 해군 급부상하자 윤회 SOS 쳤다. 중국 배는 14억씩 내라. 미국 그 항만에 들어오려면 미 초유의 조치에 한국 미소.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어쩌면은 이제는 반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항해를 위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있었는데 거꾸로 이제는 방해를 할 수도 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가지고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타계한 리거창 총리는 공청당 출신이죠. 중국 인구의 70%는 하루에 1만 원도 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중국이 내수 위주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 리커창은 2023년도 10월 27일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다. 수영하던 중에 죽었다고 그러죠. 중국 국민 중 9억 명은 비행기를 타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중국 국민 5억 명은 커피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차이나 옵서버 2025년 4월 17일. 그런 나라가 먼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세계 패권을 잡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트럼프 캐나다 총선 날 또 미 51번 주 되라. 요것이 역효과로 캐나다가 민족주의로 다시 뭉쳤다. 그래서 그 자유당이 승리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어쩌면은 트럼프가 의도한 걸 수도 있다. 왜냐, 캐나다가 너무 친중적으로 됐기 때문에 좀 문제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캐나다가 자유당이 승리해가지고 간다면은 반중 정책을 반중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친중화가 안 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51번째 주대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캐나다민의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킨다면은 중국인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냐. 그런데 지도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알래스카를 갖다가 챗 GPT가 캐나다 색깔로 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챗 GPT 믿으면 안 됩니다. 51번째 주래니까 알래스카가 50번째 주니까 51번째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글쎄, 캐나다 연방선거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및 결과, 마크 칸이 자유당의 역사적인 컴백으로 차기 정부 구성 예정. 브라이언 멜로, 조이 조시가 야후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공격이 결국은 극우적인 그런 마크 칸이 자유당 그 후보가 총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뉴스가 나온 거죠. 아마 그 효과가 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중국의 무역 및 경제 차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리 첸, 마이클 마르티나 두 기자가 로이터에서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1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허리퐁이라고 부총리가 있는데 시진핑보다 비즈니스 관계자들한테 이 사람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제 긴장의 돌파구는 시진핑 주석의 중미
무역 차례인 허를 통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는 1년 동안에 외국인과 최소 60회의 회의를 가졌다. 그 사람은 허리펑은 현상 유지의 수호자냐 하면서 갑자기 리청강이라는 사람이 수송무역협상가라고도 있는데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그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중국의 수출주도 성장 전략을 여러 차례 옹호한 사람이다. 그는 다른 의미에서도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불만을 반복적으로 일축해 왔다. 뭔 얘기냐? 수출주용 국가로서 우리는 계속 제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허리창이라는 허리펑이라는 허리펑. 근데 리청강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리장을 얘기하는 건지 잘 아닌데 압도적인 시작이라는 중간 제목으로 경제학자 일기 때는 트럼프 일기 때는 리우허가 운영을 해가지고 하와이에서 1차 무역협정을 체결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중국이 좀 밀린 거다 해가지고 지금 강성 부총리를 내세워가지고 미국하고 맞짱을 뜨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형적인 관료이자 대머리시어라고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그는 마찬가지로 푸첸성 지방관리로서 지역 관료제를 통해 성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텐진으로 정근되었었는데 부채로 도시를 삐까른 척하게 만들어서 데몰리셔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푸첸성에서 기자로 일하던 중 허 씨를 만난 우는 이 공무원을 전형적인 지방관료이자 시진핑이 매우 전형적인 수호자라고 묘사했다. 그는 시 주석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는 그를 또 정석적인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우리가 시를 마피아 두목으로 본다면 허리펑은 책사가 아니라 행동대장이라는 거죠. 시진핑을 대신해서 행동대장으로 보통 그 마피아의 행동대장은 주로 그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와바리를 확장해가는 행동대장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행동대장이 과잉 생산의 덤핑 수출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버리네요. 일본의 카톨릭은 큐슈에만 전전하는 것 같다. 제가 오늘 받은 그 사진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네. 애들이 복사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도 그 신자가 없어가지고 모두가 다 복사를 해야 된답니다. 사진은 구마모토 지역성당에 순교제의 뭐 어떤 그 의식을 집전하는 그런 사진인 거를 중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중간이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거네요.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제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